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양원근 지음, 성한당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양원근, 출판기획 전문가로 살아온 지 20여 년. 그의 손을 거친 베스트셀러를 카운트하기란 쉽지 않다. 기성 작가에게는 인생작을 펼칠 기회를, 신인 작가에게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입문할 기회를 주는 것이 자기 일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는 현재 주식회사 엔터스코리아의 대표이며 일반인들에게 책 쓰기 교과서로 주목을 받았던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의 저자이기도 하다.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는 출간된 지 4일 만에 재판을 찍고 한 달 만에 7세를 찍었다. 이후 저자는 KBS 주말 라디오 방송에서 책 소개 코너를 맡았으며 KBS 생방송 아침이 좋다, MBC TV 특강, SBS 행복한 책 읽기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였다. 부의 품격은 20여 년 동안 저자가 해온 일과 인생에 대한 철학, 선의지에 대해 써내려간 책이다. 특히 선의지를 통해 어떻게 부를 이룰 수 있었는지 저자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토대로 따뜻하고 편안하게 알려준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답이 되어 돌아오는 선의지. 저자는 이것이 바로 부의 품격이라고 말한다. 목차. 프롤로그. 노력해도 안 되는 일 투성인가요? 챕터 1. 선의지 제1법칙. 머릿속 계산기를 치워버리다. 챕터 2. 선의지 제2법칙.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읽다. 챕터 3. 선의지 제3법칙. 기어코 끝장을 보다. 챕터 4. 선의지 제4법칙. 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연대하기. 챕터 5. 선의지 제5법칙. 어떤 순간이 와도 긍정하다. 에필로그. 선의지를 통해 우리 모두 꿈꾸는 행복을 이룰 수 있기를.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노력해도 안 되는 일 투성인가요? 정말로 잘 팔렸으면 좋겠다. 나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 우리 회사를 거쳐 나온 책들이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서 우리 회사와 함께 일하는 출판사, 작가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이지만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나는 20년 넘게 출판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법한 해외 출판물을 국내 출판사들보다 앞서 발견해서 출판사 대표, 편집자들에게 소개하고 국내에서 출판된 출판물을 해외 출판사에 소개한다. 번역 출판 계약이 성사된 원서에 번역가를 매칭하는 일도 한다. 또한 출판 기획을 해서 국내 작가와 출판사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원고를 완성할 때까지 과정을 담당한다. 그동안 우리 회사를 통해 수많은 책들이 탄생했다. 수십만 부 혹은 100만 부 이상 팔렸던 베스트셀러가 꽤 된다.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책들도 있지만 내용은 너무 괜찮은데 잘 팔리지 않는 책들도 있다. 출간이 임박하면 마음속으로 간절히 정말로 잘 팔리길이라고 기도한다. 잘 팔아서 잘 살아남는 방법이 알고 싶어졌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나처럼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 순간을 만난다. 마케터라면 상품일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기획안일 수도 있다. 식당 주인이라면 자신이 만든 음식, 헬스클럽 트레이너라면
건강하게 운동하는 방법을 팔아야 한다. 사람들이 하는 일의 성질을 곰곰이 따져보면 누군가를 설득하고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정말 잘 팔고 싶은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다. 나도 그렇다. 작가들이 아무리 책을 열심히 써도 잘 팔리지 않는 현실을 보면 참 속상하다. 최선을 다해도 성과가 따라주지 않으니 출판사 사장님들과 작가의 얼굴에 그늘이 질 때가 허다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출판사와 작가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났고 현실에 절망하기보다는 잘 팔아서 잘 살아남는 방법이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책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일에 뛰어들었다. 그동안 나는 계속 누군가를 설득하고 각종 컨텐츠를 파는 일을 해왔지만 책을 마케팅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하는 일이라 차원이 달랐다.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하는 마케터에게 노하우를 문의했더니 잘 팔고 싶다고요? 그럼 마케팅을 잘하면 돼요. 요즘 마케팅 플랫폼이 참 잘 돼 있거든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내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이었다. 대기업이라면 마케팅에 마음껏 투자할 정도로 자금력이 된다. 그들에게 마케팅은 소위 돈 놓고 돈 먹는 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회사 고객들 중에는 홍보 마케팅에 별도의 인력이나 비용을 투자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나 역시 자금이나 인력이 넉넉한 처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모두에게 맞는 방법, 즉 많은 인력과 고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내가 믿을 것은 고객들을 위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는 의지와 개미와 같은 실행력뿐이었다. 나는 이것을 선의지라는 말로 부르고 싶다. 선의지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의지를 뜻하는 말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6년 전 난생 처음 철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말이다. 칸트는 선과 도덕이 선험적이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즉 인간은 칭찬을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과 도덕을 갖고 있으므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을 표현하고자 칸트까지 들먹이니 조금 거창해 보일지 모르겠다. 나는 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는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선의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선의지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자신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으니 한다는 자발적인 마음가짐이다. 나는 사람은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믿는데 그런 마음만 가진다고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다. 반드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선의지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단지 착한 마음, 도덕성만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능동적인 의지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참 좋았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실천해 나가리라 결심했다. 선의지, 평범한 사람들이 크게 성장하는 비밀. 나는 책 홍보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 책과 작가를 알렸다. 콘텐츠에 담긴 진정성, 작가의 진심에 매료된 사람들은 작가와 책을 홍보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주었다. 내가 선의지를 가지니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쉬웠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기꺼이 선의지를 베풀어 주었다. 그야말로 선의지가 선의지를 낳았고 선의지가 모여 변화가 이루어졌다. 나 홀로 고민할 때보다 사람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갈 때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흔히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선의지의 수혜자는 우리 모두였다. 선의지가 있을 때 나와 상대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회사가 홍보한 책들이 인터넷상에 무수히 뜨고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소개되고 있었다. 어떤 출판사 사장님은 나에게 10년 동안 책을 만들어 왔는데 양 사장님이 홍보해준 책이 가장 많이 소개되었어요. 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제는 우리 회사의 출판 홍보 마케팅을 의뢰하는 출판사, 작가님들이 제법 많아졌다.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회사는 출판 홍보 마케팅 전문 업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종합출판 에이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인데 선의지로 시작한 일에 나 역시 덕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선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법, 좋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거대한 자본이 아니라 선의지를 가지고 마케팅을 펼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방법을 내 경험을 기반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 챕터에는 내가 생각하는 선의지의 개념을 담았고, 두세 번째 챕터에는 선의지를 바탕으로 기획 및 마케팅을 하여 잘 팔고 잘 살아남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정리하였다. 네 번째 챕터에는 선의지를 가진 이들을 찾아서 인연을 맺고 연대하는 과정을, 마지막 챕터에는 선의지를 지켜내기 위한 긍정 마인드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원고를 쓰면서 선의지를 다지는 작가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책을 만드느라 애쓰는 출판사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기획자들, 마케터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대다. 하지만 밤이 아무리 깊어도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은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이 노력을 꾸준히 지속할 때 뜻하지 않는 행운이 올 수 있다. 그날까지 모두 건투를 빈다. 챕터 1. 선의지 제1법칙 머릿속 계산기를 치워버리다.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2000년 가을 KBS에서 방영한 가을동화라는 드라마가 있다. 애절한 러브스토리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였고 송혜교, 송승헌, 원빈, 문근영 등 어마어마한 스타들을 배출한 드라마로도 유명하다. 은서와 준서가 남매인 줄 알고 사이좋게 자랐는데 나중에 남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은서가 병으로 죽은 후 준서마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드라마가 끝난다. 너무나 애절하고 비극적인 스토리에 주인공들의 열연에 더해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의 명장면이 많지만 특히 준서의 친구 태성역을 맡은 원빈의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라는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극중 은서의 사랑을 간절히 얻고 싶었던 태석이 사랑을 돈으로 사겠다며 내뱉은 대사였다. 혹시 원빈이 아닌데도 이 말이 자꾸만 생각나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특히 비즈니스를 할 때 비용 계산을 먼저 하게 된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숱하게 이 일을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까? 얼마를 투자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수지타산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마음먹은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손익계산,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비즈니스 활동에서 비용 계산은 중요하다.
내가 투자한 비용과 거둬들일 예상 수익을 계산하는 건 비즈니스의 기본이고 망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손익계산을 1순위로 두면 어떻게 될까? 내가 거둬들일 이익만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내가 이 정도 투자했으니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 한다는 가치에만 중점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 설마 누가 이렇게 이기적이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제법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2020년에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이 터졌다. 내돈내산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직접 사서 사용해보니 너무 좋아서 소개한다는 취지로 각종 영상들을 올려 인기를 끌었는데 알고 보니 유튜버들이 해당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고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유튜버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순수할 거라고 믿었던 많은 이들이 실망했고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인기를 잃고 무대의 뒤로 사라졌다. 최근 다시 복귀하는 이들도 있지만 예전 인기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인기 유튜버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노력했을 텐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허망했다. 유튜버들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적, 물적 비용이 필요하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촬영 장비를 갖추어 기본적인 환경을 세팅하고 먹방 채널이라면 음식, 패션 채널이라면 옷이나 장신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구독자 5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 직업의 모든 것 유튜버이자 나는 알바로 세상을 배웠다를 쓴 황혜수 작가는 하루에 잠을 서너 시간도 자기 어렵다 라고 토로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인기 유튜버들의 노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악착같이 노력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욕망일지도 모른다. 구설수에 오른 유튜버들은 자신이 투자한 것이 적잖으니 업체의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많이 거둘 수 있을 때 최대한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을 믿고 콘텐츠를 애용해주는 수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눈앞에 제시된 돈에 눈이 어두워져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기업도 수익을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무조건 수익만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생각보다 크다.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라는 회사는 사옥을 짓기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A사가 중요시한 부분은 비용 절감이었기 때문에 최저가를 적어낸 B사가 건설사로 최종 결정되었다. 하지만 A사는 비용은 최저가로 하면서 건축물 규모나 전체 공정 등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요구했다. B사는 A사의 사옥을 짓는 공사를 C사에게 하청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비를 더욱 낮췄다. C사는 건축 자재를 저렴한 것으로 택하고 인력이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부실 공사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 근로자 여러 명이 크게 다치고 말았다. A, B, C사 모두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산업 현장에서 수익이나 비용을 최우선시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생각보다 잦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자 제작 비용과 운영 비용을 최소한으로 잡으면 상품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거나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경 파괴와 같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근로자들의 피해자가 되고 기업의 최종적인 책임이 돌아간다. 결국 어느 누구도 웃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손익 계산을 중요시해야 하지만 이것만을 바라보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기 마련이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과 거래하고 싶은가? 앞서 소개했듯이 나는 20년 넘게 출판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출판사에서 국내외에서 출판된 도서를 소개하고 저작권 계약을 할 때 내가 정한 원칙이 있다. 출판사들 간에 경쟁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베스트셀러의 경우 국내 여러 출판사들이 번역 출판을 원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는 높은 저작권료를 제시하는 출판사에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해외 출판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가 올라가고 한국 에이전시가 지급받을 수수료도 높아지게 된다.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출판사들 간의 경쟁이 붙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런 경쟁을 유도하지 않고 계약 의사를 가장 먼저 밝히고 열정적으로 아이템에 관심을 보이는 출판사를 우선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먼저 협의하던 출판사가 있더라도 더 높은 저작권료를 제시하는 회사가 있으면 갈아타는 타 에이전시들과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수수료를 최우선시해서 계약하면 당장은 우리 회사의 수익이 올라가지만 출판사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 부담이 커지게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담은 시장 전체까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해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 기업 간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 상승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는 비즈니스 생태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물론 나도 처음에는 수수료를 우선시하였다. 하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고 출판사들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익만을 최우선시하는 계약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익이 아닌 책에 대한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차츰 변화하게 된 것이다. 내 원칙에 대해 출판사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지만 이제는 우리 회사를 믿고 저작권 협의를 의뢰하는 곳들이 많아졌다. 국내 기획물을 출판사에 소개해 계약할 때도 인쇄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적극성을 우선시한다. 작가들은 내가 출판사들 간의 경쟁을 붙이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쟁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고 이 부담은 최종적으로 출판사, 작가 모두에게 돌아간다. 예를 들어 작가의 요구로 제작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이 평소보다 더 지출되었다면 출판사는 그만큼 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작가를 압박할 수 있고 작가의 노력이 기대에 차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도 할 수도 있다. 출판사의 태도를 보면서 작가는 점점 불편해지고 이러한 실랑이가 지속되다 보면 출판사, 작가 모두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든다. 일은 일대로 풀리지 않고 인연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서로 합심해서 일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맞지 않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을까? 이처럼 당장의 수익을 최우선시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중에는 사람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 작품이 성공해야 신스틸러도 빛난다. 나는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머리를 식힐 겸 집에서 넷플릭스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관에 가서 대형 스크린의 웅장함을 맛보며 영화를 즐기기도 한다. 회사 야외 스케줄도 산행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영화를 보는 식으로 잡는다. 365일 내내 사람들과 북적이며 살아가는 나에게 가만히 앉아 작품 속 인물들에 집중하는 시간은 무척 행복하다.
나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이와 함께 신 스틸러를 꼭 찾는다. 신 스틸러는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 못지않게 활약하는 조언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흥행을 한 작품들 중에는 주인공보다 더 화제가 되는 신 스틸러들이 많다. 신 스틸러는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처럼 작품의 메시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극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주인공 외에 가정부 역할을 맡은 이정은 배우가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나는 부잣집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남의 눈을 피해 지하실에 숨겨둔 남편을 살뜰하게 보살폈던 그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넷플릭스에서 흥행을 한 킹덤에서는 세도가 조씨 가문에 남은 유일한 혈통인 범팔 역을 맡은 전석호 배우가 인상적이었다. 천성이 착하고 겁이 많은 캐릭터로 좀비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혼자만 핑크빛 눈으로 자신이 연모하는 은여 서비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니고 비범벅이 된 채 칼을 들고 결연한 눈빛을 빛내는 인물들 사이에서 혼자만 공포감에 질린 토끼 같은 눈빛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너무 우습고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었다. 백성을 위해 죽어도 좋다는 세자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현실적이어서 나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응원하는 캐릭터이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신 스틸러를 보면 작가나 출판사를 돕는 입장인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성공이 마치 나의 성공인 것처럼 반갑다. 그런데 신 스틸러가 아무리 멋지게 연기해도 작품이 성공하지 않으면 눈부신 연기력도 빛이 바랜다. 진정한 성공의 원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작품이 성공해야 신 스틸러를 비롯해 작품 속 인물들의 연기가 빛나는 것처럼 비즈니스에서도 우리가 성공했을 때 나와 상대가 각각 빛날 수 있다. 나의 손익계산만 앞세울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우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만 보이고 상대방은 실종된다. 제대로 된 거래는 나와 상대방, 즉 우리가 함께 윈윈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런 거래와 인간관계가 진짜 오래가는 것이다. 칸트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인간을 단순한 수단으로 다루지 마라.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도록 하라. 라고 했다. 선의지는 사람 그 자체의 가치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마음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이나 성공이 사람을 앞서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무엇인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행동한다. 내 마음이 어떠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도덕적으로 옳으니 돕는 것이다. 손익을 따지는 계산기를 치워버리고 상대방을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다. 내가 선의지로 상대방을 도우면 상대가 잘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세상이 더욱 좋아진다.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나 역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 더더욱 손익의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세상이다.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우리 모두 손해를 입고 모두가 불행해진다. 진짜 살아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만을 위한 손익계산, 아집을 과감하게 치워버리고 우리를 바라보자.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